저는 여행하는 도예가라는 일단 저의 수식어는 쓰고 있고요. 이제 직장 생활 이제 그만두고 나니 저를 설명할 수식어가 필요하고 이제 어떤 수식어가 나에게 어울릴까라고 이제 찾던 와중에 이제 여행하는 도예가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 홍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페인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을 거지만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인생을 뭐 시즌으로 저희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시즌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제 한 인생 2시즌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1시즌이 있었고 스페인어를 만난 이후에 시작된 인생 2시즌 그 삶의 그 경험이 어떻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3시즌 정도를 살고 있는 건데 3시즌의 삶에 이 2시즌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 여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저 그냥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언어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떤 삶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같이 들려드리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 또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그냥 편안하게 물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고 삶이라는 이 간극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일상이 좀 힘들면 여행을 가야겠다 라고 하고 또 여행지에서 돌아오면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여행과 삶 사이에 되게 이렇게 긴 어떤 간극을 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결국 그게 이제 같은 선상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행으로부터 삶으로 이제 이어져 온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2001년 3월로 거슬러 갑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전이죠. 제가 2001년 3월까지만 해도 본래 이제 방송 쪽에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당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저의 키워드는 다큐멘터리와 여행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여행이 저의 키워드에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방송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살아생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는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이 있었고,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었고, 이랬던 시절이었고, 여행은 사실 이때까지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갔었지만, 당시는 주 6일 근무 시대였잖아요. 근데 주 6일 근무 시대에도 토요일 딱 오전 근무가 끝나면 웬만하면 국내 여행을 다녔대요.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와 여행이 키워드였던 2001년 3월에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나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그죠? 이걸 이제 그 시네큐브, 강화문에 있는 시네큐브를 굉장히 자주 다닐 때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쿠바의 그 아바나의 말라콘에 그 올드카가 딱 지나갈 때 파도가 이제 그 말라콘을 넘어서 이 차를 덮치는데 이 파도를 맞은 차가 그냥 너무 유유히 그냥 다시 그걸 관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이 너무 이색적이고 그때 이제 찬찬의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저기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해외에 가고 싶다 이런 제가 열망이 별로 없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는 저 장면 안에 내가 있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좀 넘게 지났죠. 그래서 2004년도 제가 잠깐 이제 회사를 이렇게 옮기는 시즌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났을 때였는데 그때 그럼 이제 쿠바를 가야지라고 해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쿠바와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여행을 했죠. 당시만 해도 사실 남미가 여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쿠바 여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미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세계 지도에 문외한일 때라 그러면 기왕 이렇게 멀리 갔는데 남미를 같이 보고 오면 좋겠다 이래서 그리고 시간도 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칠레, 볼리비아, 페루를 제 여행 경로에 집어넣은 거죠. 지금이야 워낙 정보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구글링만 해도 너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다 이제 로니 플래닛을 들고 간다든지 책을 사서 간다든지 이렇게 했죠. 당시에 이제 저도 남미를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한 중년 부부였는데 은퇴를 하시고 남미 여행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딱 정확하게 요 분들이 가셨던 루트가 이 칠레, 볼리비아, 페루였고 블로그에다 너무 정성스럽게 그 여행기를 적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쫙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여행을 갔었죠. 그때 만났던 이제 사진들을 보면 그냥 여느 여행자의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요즘은 워낙 이제 남미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보면 바이네 공원이네, 우유니 사막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행 그야말로 그냥 여행하면 가는 그 스팟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 들어가던 우유니 사막 투어. 요즘은 우유니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만 해도 딱 유일하게 우유니 사막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3박 4일 우유니 사막 투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일몰 투어도 있고 뭐 선셋 투어 이게 투어가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무조건 그 3박 4일이나 2박 3일 투어를 해야만 됐던 당시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아마 찍었을 거예요. 사진을 그때는 스페인어를 못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 땅이야 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 이건 내 땅이야 이런 문장이구나 라는 건 알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인식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막을 이제 우유니의 사막 투어를 하다 보면 칠레에서 우유니 쪽으로 딱 넘어가는 거 볼리비아와 칠레의 경계 즈음에 서 있던 거였는데 그것의 의미를 모른 채 우유니를 봤던 기억이 나고요. 우유니가 있죠. 그죠? 우유니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유니 사막은 사실 그 많은 여행지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때 제가 여행해서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 이거 많은 사람들 제가 저는 한 군데를 집어서 얘기하기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우유니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으면서도 여기가 지구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관광객,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그냥 가면 이렇게 비어있는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그 팀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면 이 프레임 밖으로는 다 여행자들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실 그 유명한 스팟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루트를 가면서도 저한테 기억이 남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제 여행 스케줄 안에 없던 곳이긴 했는데 볼리비아가 저는 우유니 사막 투어를 하고 우유니에 들어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볼리비아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행 안내서나 이런 거 봤을 때 볼리비아는 굉장히 척박하고 사실 이게 바다와 면에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고 고립하고 되고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유니 딱 보고 나면 바로 페루로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사실 더 머물러야지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에게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추천한 곳이 포토시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포토시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도시의 고도가 5,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면 일단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숨이 차고 이런 고산병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도시예요. 근데 포토시가 우리에게 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스페인어에서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나중에 배우고 나서 알게 된 문장이 있는데 마스 발레께 포토시, 그러니까 포토시보다 가치가 있는 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스페인 그다음에 식민지 시절에 나왔던 표현인데 포토시는 왜냐하면 주석 광산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곳이에요. 식민 시절에. 그 우리 예전에 그 강원도 탄강에 보면 왜 돌아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토시 굉장한 부를 누렸던 곳이었죠. 근데 그것이 다 이제 쇠하고 이미 이제 지금은 되게 높은 곳에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산소도 희박한 데다가 이미 광산 자체가 예전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도시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 포토시보다 가치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는 지금 현재의 포토시에는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그나마 이제 몇 개의 광산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5,000고도의 도시예요. 이미 산소가 없어요. 그죠? 근데 광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산소가 없는 그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여행객들이 가면 투어를 해요. 왜냐면 여행객들이 투어를 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려고 사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카잎하고
메틸 알코올, 그러니까 순 알코올이에요. 이거를 2개를 사서 가요. 왜 이걸 사서 갈까요? 가서 이제 가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선물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밥이 입에 이제 물고 있던 코카잎을 이제 관광객들이 주는 새 코카잎으로 바꾸고 알코올 이게 점심 식사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사실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동을 몇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실 저는 이제 남미 이 당시에 남미 여행에서는 이 도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항상 이제 그냥 막 남미 미지의 땅 뭐 이런 식의 했는데 뭔가 이 땅의 역사나 이런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리고 알아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구나. 왜냐면 그때는 되게 무지한 상태로 가서 사실 보고 즉각적으로 느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찾아보고 좀 더 이제 포토시에 대해 알게 됐지.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힘들다. 개인적인 힘듦도 있었고 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투어를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그냥 나왔던, 왜냐면 제가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이 생각이 진짜 들었던 그 포토시에 대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간다는 그 페루의 마추픽추가 있죠, 그죠? 페루의 마추픽추를 제가 이때만 해도 굉장히 젊고 의지가 강했던 사람에게 마추픽추를 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3박 4일 잉카 트레일을 딱 해서 마추픽추로 이제 올라가는 그 투어를 했죠. 자, 이런 되게 거의 3개월 난민은 한 2달 정도였는데 그 동안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굉장한 것들을 많이 보고 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풍경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이 여행에서 저한테 남은 것은 그 수많은 풍경들이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이 여행에서 가장 저한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은 스페인어였어요. 저는 남미 여행을 갈 때만 해도 스페인어라는 언어 자체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별로. 그냥 왜 우리가 그냥 그곳에 가면 쓰는 언어. 내가 모르는 영어 외에 그 나라에 가는 왜 현지어 이 정도였기 때문에 가면 한 올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딱 외워서 가면 대충 이제 영어로 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이 마추픽추 잉카 트레일을 할 때 이게 저희 팀이었거든요. 저희 트레킹 팀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있었고 여기 콜롬비아 친구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중남미가 스페인어를 쓴다 뭐 이런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사실 스페인어 지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 스페인어로 이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밤 되면 저녁 되면 저희가 텐트 쳐놓고 이제 저녁 먹고 나면 다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영어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저만 스페인어를 못하고 이 모든 나라의 친구들이 다 스페인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도대체 저 언어가 뭔가? 되게 글로벌 언어는 영어가 아니었던가? 무슨 언어길래 도대체 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의 언어를 다 이야기할 수 있지?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스페인어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가면 꼭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이제 잠깐 이제 제가 돌아오고 나서 회사 가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사실 여유롭게 좀 배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스페인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한 5년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스페인어를 배우다가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도 제가 한 10여 년 이제 쌓이면서 이대로 그냥 사는 게 맞을까? 그냥 조금 삶의 변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좀 사건 사고들이 있던 시즌이었어요. 2010년도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자살을 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방송국 환경들이 굉장히 그 경쟁이 이제 그 연예인들의 그 자살과 더불어 어떻게 순위를 올릴 것이냐 과잉 경쟁이 엄청 심할 때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던 때 그럼 그만두고 좀 새로운 쉼을 가져보자 했을 때 제가 스페인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예요. 스페인어 때문이에요. 누군가 다 물어요. 왜 스페인이었어? 라고 하면 너 뭐 스페인을 엄청 좋아해? 뭐 이랬는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스페인어. 기왕 스페인어를 내가 5년이나 배웠는데 기왕 갈 거면
이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그리고 스페인어를 좀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나라로 가자라는 이유로 스페인을 갔었고, 당시만 해도 한 1년, 2년 제가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한 1년, 2년 쉬다가 오자라는 마음으로 스페인에 비행기를 탔죠. 그때 이제 제가 갔던 이 단촐한 짐입니다. 이민 가방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갔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딱 크게 두 개가 될 거예요. 스페인의 이야기. 그래서 스페인에서 제가 5년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을 우리는 이제 여행으로 가지만 스페인에서 여행자가 아닌 생활자로 살았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 그 경험을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를 또 어떻게 다시 만나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페인을 이제 여행자에서 생활자로 만나는 스페인은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여러분들 여행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실 텐데 생활자가 전하는 스페인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일지 의심이 되지만, 이제 생활자로 만난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스페인에서 세비야에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죠. 왜 세비야였어요? 왜 도대체 그 많은 도시 중에 세비야를 선택했어요? 마드리드도 아니고 흔히 바르셀로나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세비야가 워낙 인기가 있어져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세비야에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세비야는 안달루시아에서 그래서 4대 도시에 들어가는 꽤 큰 도시고, 안달루시아의 주도예요. 그래서 주도여서 되게 중요 도시고요. 세비야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그 스페인어 선생님이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갈 건데 도시를 추천해 달라. 근데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는 싫다. 너무 큰 도시는 싫다. 하지만 너무 작아도 싫다. 딱 적당한 이제 도시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추천해 준 곳이 세비야였어요. 딱 이유는 하나였어요. 정말 이쁘다. 정말 예쁜 도시다. 스페인에서 가장 예쁜 도시를 뽑으라면 자기는 이제 세비야를 뽑겠다. 이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풍경도 이제 예쁘고 적당한 이제 느낌 있죠. 아, 그래, 날도 좋다고 그러고, 날도 좋다라는 거는 이제 따뜻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날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비야는 여기 이렇게 과달키브르 강이 가운데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비야 대성당에 이렇게 전철이 다니는 모습인데, 실제로 세비야는 제가 그렇게 본의 아니게 세비야를 선택했지만, 세비야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라틴 아메리카를 얘기할 때 세비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비야가 당시 콜럼버스 항해 시절에 그 모든 라틴 아메리카의 금은보화가 다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이 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그 항구 자체를 바다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해적들이 출몰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 폭이 넓은 세비야의 과달키비르 강을 선택해서 그 안으로 다 배들이 들어왔던. 그래서 실제로 세비야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 세비야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성질들, 도시의 성질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을 이해하는데, 스페인을 좀 보는데 독특한 코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세비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대성당, 스페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대성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이 넘게 지어져 가지고 고딕부터 이제 이 다양한 양식을 그 성당, 하나의 성당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성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페인 광장은 우리나라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스페인 광장 뭐 워낙 유명하고요. 지금 이 아름다운 곳을 세비야에서 뭐로 쓰고 있을까요? 그냥 관광지일까요, 여기? 이 건물? 이 건물을 뭐로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예쁜 건물 뭐로 쓸 것 같으세요? 응? 박물관? 박물관? 응. 여기는 관공서예요. 관공서 중에서도 이민자 사무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스페인 광장이 결코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이게 가자마자 이제 제가 새벽 6시부터 그 비자 때문에 줄 섰던 곳. 6시에 줄 서면 이미 6시에 가면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 9시에 문을 열죠. 모든 업무가 끝나면 여기 본래 관공서가 2시면 문 닫거든요. 거의 마지막 2시까지 해야 겨우 마치고 오는, 이제 그 느리고 그 효율적이지 않은 그 행정을 온몸으로 경험한 곳이 바로 스페인 광장이어서
올해 이제 제 친구가 스페인 세비야 여행 가서 여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톡으로 딱 보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왔니? 뭐 이렇게 했길래 나는 거기에 결코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스페인 광장은 지금 이제 밖에서 외관으로 보면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그 광장에서는 이렇게 즐기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실제로 그냥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트로폴 파라솔이라고 있어요. 되게 현대적인 건물이죠. 세비야에서는 현대적인 건물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비야는 옛날부터 굉장히 우리가 최고야 라는 그 옛날의 과거의 영광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트로 파라솔을 들어올 때도 이 건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건축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완공이 됐거든요. 파라솔이라는 게 스페인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파라솔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어. 솔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르라는 막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태양을 막다라는 그 단어예요. 실제 이름은 이제 메트로폴 파라솔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세비야 사람들은 얘를 딴 이름으로 불러요. 얘 뭐처럼 생겼어요? 예, 맞아요. 오, 정확해요. 버섯으로 생겼어요. 세비야 사람과 관점이 같으신데요. 버섯처럼 생겼는데 제가 세비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버섯? 예쁘다고 안 얘기해 줬겠죠. 그래서 못생긴 버섯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타스 페아스, 페아가 이제 못생긴 버섯이라고 불리는 아이입니다. 얘는 파라솔이라고는 하지만 파라솔은 태양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기능은 이 위에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를 이렇게 걸어서 도시를 관망할 수 있게 전망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사실은 스페인이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하면 축제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축제와 모든 아이콘의 핵심이 다 세비야예요. 플라멩고, 세비야죠. 봄축제. 스페인 전역에 도시마다 축제가 있지만 봄축제가 있지만 가장 봄축제의 분위기가 큰 행사로 하는 게 세비야예요. 이 봄축제 일주일 동안 기간을 보시면 도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입고 도시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마차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완전히 도시의 씬이 바뀌는 시기가 세비야 봄축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런 풍경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얘는 이제 세마나 산타예요. 세마나 산타는 우리로 치면 이제 성주간 해서 고난주간 행사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행사가 워낙 이제 카톨릭에서는 큰 행사인데 스페인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도 워낙 카톨릭의 영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비야가 가장 세마나 산타 행사가 커요. 이 행사는 고난주간 동안 그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그 성당 안에는 다 그 예수상과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예수상과 마리아상을 이고 나와요. 나와서 도시를 이렇게 행진을 하고 거기 대성당이 있잖아요. 대성당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자기 성당으로 들어간 이 행렬이에요. 이 행렬을 하는 게 이 세마나 산타고 그래서 각 성당마다 그 요일들과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책자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 책자를 보고 행렬이 지나가는 자리에 가서 그걸 구경하는. 이제 우리가 보기엔 예수상하고 마리아상이 뭐 이렇게 특별할 것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각 성당마다 예수상과 마리아상이 굉장히 다 다르고 그거에 붙인 의미 부여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사실 함부로 특히 마리아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잘못했다가는 이게 성당 간의 이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요. 그 우리 마리아상이 훨씬 아름답다라는 이 자부심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 싸움이 날 수 있어서 다들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근데 그 행렬을 보는 일이 사실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이국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이제 세비야 사람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삶인 사람들이 많은 게 1년 내내 세마나 산타를 준비하고요. 세마나 산타가 끝난과 동시에 다시 세마나 산타를 준비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비가 오면 이 상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준비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못 들고 나가면 행렬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아니 기왕 준비했는데 이렇게 상에다가 뭐 이렇게 뭐라도 씌워가지고 나가야지. 근데 그런 걸 절대 용납하지. 그거조차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가 와도 일단은 성당 앞에 다 모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행렬이 취소됐다라는 걸 듣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모습들도 굉장히 보면,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세마나 산타 기간이 비가 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시즌에 비가 많이 와요. 거의 한 80% 비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루틴을 지키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2년 동안 세마나 산타가 정말 정말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어땠을지, 이 도시에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라멩고는 여러분들 아시죠? 플라멩고 있고 투가 있죠, 그죠? 투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실 이슈긴 한데, 세비야는 아직까지 투를 하고요.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이제 투장이 아예 지금은 다른 기능으로 바뀌고 이제 반대 운동들이 워낙 요즘 심하기 때문에 하는데, 세비야는 아직까지도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투철이 되면 이제 4월에서 9월이 투 시즌인데, 되면 이제 그 투장 앞에 그 동물보호협회 이 정말 각 회에서 그 앞에 진을 그렇게 치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이 투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고, 사실 하나로 좁혀 그냥 이게 동물권의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이슈기는 합니다. 그리고 플라멩고는 워낙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스페인에서 생활자로 살 때, 우리가 생활자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죠? 의야 입던 거 입으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식과 주가 되게 중요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죠, 주. 근데 사실 근데 식이 더 중요한가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별로 식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주의 문제는, 집의 문제는 사실 한국도 요즘은 어려워요. 특히 서울은, 그죠? 근데 낯선 땅에서 사실 이 살 집을 구하는 게, 그냥 잠깐 이제 여행자로서 호텔을 잡는 게 아니라 살 집을 구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거기에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스페인은 여러분들이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살면 대부분 쉐어를 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들한테는 쉐어가 굉장히 그냥 공통 문화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파트 하나에 그냥 방방방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아파트의 동료를 이제 구하는 이런 게 쭉쭉쭉 붙어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직은 이런 막 거리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방에 컨디션 해놓고 이제 여기 전화 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0통 정도는 이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어를 제가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런 소통을 하기엔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카피해놓고, 저는 한국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국적도 밝혀야 되거든요. 스페인어는 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정말 연락 온 게 한 5통 되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 특히 이제 아시아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학원에서 이제 소개해 준 집에 한 달 제가 거의 마지노선 한 일주일 남겨놓을 때까지 집을 못 구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 그 학원에 이제 다른 친구의 남자친구, 얘 친구가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서 빈 방이 있다며 거기 한번 가보겠냐고 해서 구한 집이 이 집인데, 집도 너무 좋았고 위치도 너무 좋고, 사실 같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살던 동료들도 너무 좋아서 사실 굉장히 럭키하게 집 가격도 그렇게 구했지, 아니었으면 정말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쉐어를 하지 않잖아요. 특히 모르는 사람하고 쉐어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성 전용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이 다 섞여서 그냥 이렇게 한 집을 쓰는, 이런 문화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초반에는 항상 있으면 이게 제 방이었는데, 주로 이제 생활을 방에서 이제 제가 문 잠궈 놓고 주로 이제 생활을 방에서 하고, 친구들 없으면 이제 거실에 잠깐 나와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저는 편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아, 너 왜 방에서 그러고 있냐고. 나오라고 좀. 나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야, 나는 방이 편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5년 중에 3년 정도 있었어요. 본래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같이 이제 있으면서 되게 좋았던 친구들도 있고, 좀 특이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는 스페인 공무원이었어요. 스페인 공무원 한량 친구가 있었는데, 아, 정말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빨리 옮겨야겠다. 거의 일을 안 하더라고요. 한 달에 3주는 노는 거. 떡하면 뭐 때문에 뭐 다리가 다쳤니? 팔이 다쳤니? 이러면서 너 그래도 월급을 받나? 뭐 이럴 정도로 한량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게 좀 치워라 그러면 내일 치울게. 내일 치울게. 근데 안 치우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안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 생활의 패턴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누군가 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 끝난 생활이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독립된 생활이었는데 유일하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어떤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는 이 집에 이 동료들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이제 사회를 형성해 가는 걸 좀 배웠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그 제가 식을 사실 저는 음식에 그다지 막 흥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스페인은 미식에 지금 다 미식가들은 스페인 여행을 막 다 맛을 보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럼 저한테는 조언을 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모른다. 저는 대표적인 한식파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스페인 간다고 그랬을 때 제 친구들이 너무 걱정을 했어요.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는 빵도 안 좋아하고, 원래 제가 이제 빵보단 떡이고 이런 이제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사실 다 죽으란 법은 없죠, 그죠? 유일하게 이제 스페인이 좋았던 건 스페인의 쌀이 좋죠. 스페인에 빠에야가 있잖아요. 쌀이 우리나라 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지으면 정말 우리나라 쌀과 같아요. 나머지 식재료야 워낙 싸니까요. 그냥 밥을 해 먹으면 되죠. 그래서 밥을 해 먹었죠. 그리고 이 밥솥도 저희 회사 선배가 제가 굶어 죽을까 봐 이렇게 저녁 압력밥솥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밥을 하면 딱 살기 좋은 한국 밥처럼 해서 밥을 해 먹고 살았고, 실제로 김치도 한국에서 절대 담글 일 없는 김치까지 담궈서, 이건 이제 이렇게 많이 담궈 먹는 건, 이거는 매일 이렇게 담궜던 건 아니고, 이거는 그 세비야에 있던 그 일본 친구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김치 만드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김장 데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 먹고는 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페인에서 좋아했던 음식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시간은 아침 식사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아침 식사를 이제 이렇게 빵 토스트에다가 그 올리브에 그 토마토 간 거 넣어서 그렇게 먹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오렌지 주스 한 잔하고 커피, 카페콜레체라는 커피가 있거든요. 밀크 커피예요. 그렇게 딱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로 당시에 1.5유로였어요. 정말 싸죠. 정말 싸죠. 그래서 진짜 아침에 보통 다들 야외에서 먹잖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하면서 했던 그 시간. 사실 저는 스페인에 돌아간다면 유일하게 그리운 시간은, 딱 제일 그리운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피올라라는 이 카페는 거의 제 전용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이 아침 식사를 하던 시간. 그래서 스페인의 아침 식사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린 여름이 되었으니까요. 여름에 가장 제가 요즘 생각 많이 나는 건 틴토 데 베라노. 여름 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라노, 여름, 틴토가 적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적포도주 반에 소다 반 이렇게 섞어서. 우리나라에 이게 요즘 유사한 게 있어요. 뭐죠? 하이볼은 럼이잖아요. 우리나라 걸로만 만드는 게 있어요. 복사 안 들어보셨나요, 요즘? 복분자 사이다. 정확하게 이 맛이 나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해 먹어봤거든요. 근데 복분자에다 칠성 사이드를 섞어서 얼음을 넣으니 딱 이 맛이 나더라고요. 하나의 문제는 복분자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여기 적포도주는 한 1~2유로면 사는데 이제 복분자는 한 6~7천 원 하죠. 네, 그래서 좀 비싸지만 맛을 보고 싶으면 한번,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면 한번 해 먹어보셔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안주가 까라꼴레스예요. 까라꼴레스는 달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팽이 하면 막 달팽이 요리하면 프랑스 달팽이 요리만 생각하셨을 때, 큰 달팽이 말고 진짜 우리나라 다슬기 같은 달팽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네, 맛도 그냥 다슬기 맛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재밌게 스페인어 그 월 단어 중에 R이 없는 달에만 난다고 해서 5월부터 8월까지만이에요. 실제 그게 이제 기간이에요. 제때.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이걸 이제 상시적으로 양식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가장 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여름날 광장에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천천히 먹는데 유일하게 빠르게 먹는 음식이 있다면 까라콜레. 정말 이 뽑아 먹는 속도가 아주 그냥 초스피드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스페인을 가시게 된다면 꼭 굳이 이제 이런 음식에 대한 약간 이제 터보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꼭 맛보 틴토 데 베라노와 카라콜레스를 딱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스페인의 여름을 잘 즐기시는 방법입니다.